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호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2025년 출제 기조의 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이론 강의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기존의 국어 시험, 기존의 국어 교재에서 크게 탈바꿈한 일종의 이제 변화된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차, 2차 예시 문제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존의 이제 교재들 또 새로운 선생님들도 보니까 1차까지는 반영을 했지만 2차 예시 문제, 사실 1차와 2차의 공통 분모는 크지만 분명 국어의 본질로 보면은 또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2차 문제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험생들의 혼란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사숙고했고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1차, 2차 예시 문제를 기반으로 한 15개 문제의 유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른 숫자나 순서도 정말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변화되었지만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근차근 15개 문제 유형으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겁니다. 지금 다른 선생님들의 책을 보거나 새로운 어떤 강의들을 보게 되면 논리, 논증, 뭐 P면 Q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부담스럽죠. 이건 정말 5급이나 7급의 P셋형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고 과정, 정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학생들 중심으로 제가 고민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100% 전환된 출제 기조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기존에 이론서를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필요한 영역은 있죠. 예를 들어 교재 2권에 해당하는 비문학 영역이 있죠. 그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막 책을 다 버리거나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기존의 이론 강의에서 정말 자세히 했던 문학 영역이라든지 어문 규정이다 아니면 문법 같은 경우에 세밀한 지식 또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이런 거는 정말 필요 없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영역과 독해를 결합한 문제 방식은 활용되고요. 또 공공언어 바로쓰기라는 무조건 출제되는 이 한 문제, 1번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한 문제에는 포괄적인 어문 규정이나 문법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정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론 강의할 때는 뭐 최대 100강의까지 막 90몇 강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 60강 정도로 슬림하게 다만 이제 비문학에 최대한 집중해서 한 번 또 풀어드리고 두 번도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국어가 곧 시험이다라는 정말 제가 세우는 모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공부하는 거 있긴 해야죠.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되지만 이 강의를 신뢰하고 들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정답률도 높아질 수 있었고 자기 확신을 객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강의,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강의로 우리 정상국어가 곧 시험이다. 이런 마음으로 1강을 열고 또 마지막 강의를 닫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죠. 출제 기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가졌던 마음 같은 심기일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행동의 변화, 그래서 인생의 변화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변화가 기회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그 기회를 잘 누리시고 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의 빈틈도 없다. 흔들림 없는 완벽한 공무원 국어 이렇게 제가 이제 표방을 하면서 정말 PPT 하나 또 어떤 이론서에 들어갈 내용 하나 문제 해설 하나까지 100번, 1000번이고 확인합니다. 그렇게 오류가 없어야 되고 국어기 때문에 특히 정확해야 되고 오타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 교재 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그 이론 강의의 핵심은 사고의 단계와 15개 문제 유형에 따른 신이론 강의다. 자, 사고의 단계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P면 Q이다라는 논리,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그래서 역시 우리 변화된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가장 출발은 중심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구어체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잘하라. 너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주제도 모르고 할 때 그 시작인 중심 내용. 주제부터 출발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해죠. 역시 포괄적인 일치이지만 최근에는 이해로 적절하냐,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알 수 있는 것이냐, 알 수 없는 것이냐, 부합하는 거냐, 부합하지 않은 거냐, 이런 식의 문제들인데요. 역시 대체로 사실적 사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문 속에 답이 있다, 객관적인 이미 근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단계, 사실적 사고 영역으로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역시 이해, 추론, 비판이라고 하는 3대 사고의 과정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는 교재, 문제, 그리고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15개, 100% 1차, 2차 문제 유형이 반영되어 있고요. 불필요한 문제 유형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여기에서 다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15개 문제 유형에 따른 신이론 강의다. 최근 출제 기조를 반영한 독해 중심의 강의이며 또 혹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전년도에 공부했지만 뭔가 바뀐다고 하니까 변화된다고 하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본부터 심화까지. 정말 뭐 어떤 비문학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훈련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또 심화되는 것. 또 문제에 적용했을 때 중요한 스킬, 또 기술, 독해 비법, 테크닉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문제도 풀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도 이론이지만 단계별, 물론 저는 이제 3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 1차, 2차의 기출문제, 예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시 문제를 객관적인 토대로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그리고 이제 수준별 3단계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영어를 뭐 쓰게 되면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이제 할 것이고요. 저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단계별 문제 풀이를 15개 문제 유형에 그대로 적용해서 최소 각 문제 유형마다 약 10문제 정도, 뭐 더 이상씩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가면 여러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고의 단계라는 것은 이해, 추론, 비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 이해로부터 자, 그다음에 그 글을 토대로 하되 조금 확장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있고요. 숨어 있는 전제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때 또 필요한 추론의 과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 물론 이제 비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리가 비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비판적 사고도 있고요. 다소 아쉬운 부정적인 측면의 비판적 사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확대했을 때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 이해했죠. 그다음에 이제 추론하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까지 확장한다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고의 단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적 사고 중심의 문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강의와 상관없이 원래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뭐 전략과 상관없이도 그냥 딱 보고 답을 바로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능력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정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분들,
그래서 막 노력하고자 하는데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길잡이가 되고자 정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재미있는 국어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PPT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미지들, 뭐 화려하진 않더라도 딱 정성이 느껴진다. 아, 선생님 정말 PPT 만드시는데 되게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그냥 지문만 보고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좀 기피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알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 쉬웠어요.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고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왜냐 문제가 진짜 평이할 때는. 하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10문제 중에 5, 6문제 맞았다고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하지만 결국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 20%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최소한. 그래서 그 가운데 한두 문제에서 결국 당락이 좌우되는 거죠. 그럴 때 변별력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어려운 문제,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극복해냈을 때 그럼 이제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적절하게 배치하되 이 PPT,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또 공부하고 또 효율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선생님 발음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딕션이 좋아요 이렇게 학생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에 의한다면 그게 국어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뭐 여러 가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전달력이라는 국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정확한 전달력, 2배속으로 들어도 잘 들려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제 강의가 기존의 이론 강의 때도 피드백, 끊임없이 복습, 끊임없이 반복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 지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심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목 연습을 한번 해보고 또 화면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기도 하고 역삼각형 또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문을 여러 번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익숙해진다면 그게 다 여러분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PPT를 통해서도 또 피드백을 통해서도 무조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열정적이고 성실한 강의라고 우리 학생분들도 이야기해 주었지만 열정이 식는다는 것,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도 또 배우는 우리 수험생들의 자세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금 했던 많은 이야기들 약속드리고 또 이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이야기들이 마지막 강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이해, 추론, 비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고 영역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했었고요. 결국 독해다, 읽고 푸는 것, 독해가 관건이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5가지 사고의 단계, 그중에 이제 10가지, 뒤에 또 5가지 계속 이어질 건데요. 자, 이것은 정말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되는 저만의 수업 방식이며 저만의 교재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신뢰하고 듣다 보면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진짜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그래 중심 내용 유형이다. 자, 역시 주제, 관점, 의도, 말하고자 하는 바, 논지, 논점, 알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심 내용 유형인데요. 진짜 우리는 다 맞는 거예요. 틀려서는 안 되는 유형이지만 1차보다는 2차 시험에 1차보다는 2차 예시 문제에 역시 국어의 본질적인 문제들, 중심 내용, 그리고 이해 이런 문제들이 역시 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해라고 했어요. 잘 알아서 받아들인다. 다만 객관적 이해를 말하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해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는 약간 이제 숨어 있는 이해, 약간 조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딱 보고 이 한 문장이 주제문이야 이렇게 바로 밑줄 긋고 답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조합을 해서 새롭게 재창조하고 변형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고난도적인, 또 제재도 살짝 어렵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러나 길이는 우리 구급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600자 전후로 거의 정해져 있죠. 400자, 500자 나올 때도 있고요. 더 길면 우리가 800자 이상 지문도 한두 개 나올 때도 있지만 다행히 1000자가 넘어간다거나 7급이나 5급 피세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제재가 까다롭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순서 문제.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도 다 있었던 문제의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게 느끼지 말자는 거예요. 막 겁을 줘가면서 논리 문제, 논증 문제, 강화, 약화 문제, 참, 거짓 문제, 모든 어떤 P면 Q이다, 명제 문제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국어인가, 논리학인가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있지만 그런 유형도 분명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출발은 가볍게 하자는 거예요. 출발은 자신 있게. 나 자신의 정체성이 막 훼손되고 흔들리면서 그래서 막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할만해. 그래 맞아. 순서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맞아. 연습해보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기존의 우리 문제집에도 순서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더하고 더하게 되는, 저는 가능하면 최신의 문제, 최근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문제들도 다 검증된 객관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고요. 자, 글 수정하기도 결국은 고쳐쓰기, 퇴고가 되는 건데요. 공공언어 바로쓰기 포함하면 두 문제지만 공공언어 바로쓰기는 따로 빼고요. 이때 수정하기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호를 붙여놓고 그게 문장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1, 2차는 주로 문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기존의 수정하기에는 단어나 구와 관련된 심지어는 접속어에 사용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모두 무조건 출제되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약간 몸풀기 문제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자,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 유형입니다. 자, 이것도 넓게 보면 어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비문학 속에 들어있는 앞뒤 관계를 통한 키워드를 찾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이기 때문에 특정 단어 또는 넓히면 약간 구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역시 국어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은 어휘이기 때문에 뒤에도 문맥적 의미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자의 표기나 도금 같은 문제가 또 한자성어 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휘를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 어휘를 경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괄호 속에 빈칸에 들어갈 말 유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만합니다. 자, 문맥상 의미 역시 1, 2차 모두 출제된 기호의 기역이라는 기호의 밑줄이 들어간 후 바꿀 수 있거나 문맥적으로 비슷한 역시 넓은 의미 우리가 다이어라는 거죠. 다이어.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되고 1차적 의미에서 2차적 의미, 전위적 의미, 문맥적 의미 그래서 결국 가장 비슷한 다만 이것이 모두 다 사전에 있다는 거죠. 국어사전에 대체로 있어요. 거의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문맥적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다의적인 의미인데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또 대체하는 비슷한 말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하나를 찾아내. 비슷해요, 좀 헷갈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연습해야 되겠죠. 자, 지시 대상이 같은 것.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심지어는 미음, 비읍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면 돼요. 기역, 디귿이 의미가 같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이 같고 니은이 다르고 그래서 지시하는 대상, 지시하는 의미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어놓기도 하고요. 역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어휘 관련 문제, 문맥적 의미 관련 문제들은 역시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화 분석입니다. 갑, 을, 병, 심지어는 갑을, 병, 정, 무 이렇게까지 갈 때도 있는데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등의 대화를 분석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이 뒤에 이어지는 강화, 약화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대화의 형태는 무조건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추론이라는 형태를 제가 뒤로 뺐어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이제 고난도 형태에 가까운 문제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듭 미루어 짐작도 추론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연역 추론, 귀납 추론하는 추론 방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제에 생략된 것, 또 결론에 네모넣기 이런 것도 포괄적 추론, 아니면 말 속에서 아예 이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가능한 문제 유형이라서 또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변화된 출제 경향에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1번이 강화, 약화. 자, 강화는 옹호하고 지지하고 긍정적이고 뒷받침하고 일치하면 강화가 되고요. 약화는 역시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비판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반대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약화한다라고 하겠죠. 물론 중간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은 뭐 다른 경우, 예외적인 경우, 관계없는 이런 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급시험에서는 강화 아니면 약화, 강화한다 또는 강화하지 않는다, 약화한다, 약화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둘 관계 속에서 정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7급이나 5급으로 가면은 강화하지 않는다는 게 꼭 약화가 아니죠. 중간항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약화하지 않는다는 게 꼭 강화라는 거와 동일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논리적인 것도 생각은 하시고요. 자, 그리고 11번째부터 15번째까지 이렇게 15개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1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형 1로부터 이제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유형 15로 마무리를 하겠죠. 자, 명제 유형입니다. 역시 명제 유형이라 하면 집합과 명제, 수학에서 나오는 명제인 게 맞는데요. 하나의 이제 진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명제의 유형 중 3가지가 있다 크게 이야기하거든요. 반드시 참이냐 아니냐라는 참 거짓 유형이 있고요. 또 P면 Q이다의 바로 역, 이, 대우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들, 일반 명제, 사실 명제, 가치 명제, 당위 명제의 명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P면 Q이다를 통한 결국은 대우 명제, not Q면 not P이다. 와 같은 반드시 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역과 이는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참을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자, P면 Q 또는 모든과 어떤이라는 형태로 수학에서 우리가 사실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논리 논증 문제 또 필수이다 보니까 이런 명제 유형 문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올라서 넓히면 이제 결국은 아까 추론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전제와 결론. 다만 이제 네모를 통해서 전제의 네모, 아니면은 전제도 대전제냐 소전제냐에 따라 연역 추론의 3단 논법을 기준으로, 다만 이제 앞뒤 내용을 통해서 소거하고 둘둘 확인해서 빠진 걸 채워 넣는 가장 쉬운 방식들도 있고요. 또 약간 변형된 전제, 즉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역이대우 문제가 또 활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명제, 논증, 추론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이제 기존에 없던, 물론 기존에는 추론 문제는 있었지만 명제와 논증과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모두 결합된 방식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론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문제도 좀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 작성 한 문제. 1차에는 있었고 2차에는 없어요. 그러나 개요 작성 문제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쓰기 영역에서. 자, 문법 독해 어디까지냐라는 건데요. 자, 1차에서는 그래도 흔히 말하는 단어의 형성 방법.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었죠. 어간이라는 것, 어미라는 것 알아야 되며 용어네. 아니면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그래서 이게 어간과 바로 붙은 거냐. 아니면 중간에 사이에 어미가 있었느냐. 이런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역시 높임법과 관련하여서도 직접 높임이다, 간접 높임이다, 경어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문법 이론을 알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문법에 대한 이론을 심도 있게 옛날처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문에 놓고 읽으면서 찾아 나가되 최소한의 문법적 지식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역시 공감하고요. 그래서 문법 독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1차에 두 문제, 2차에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언어 바로쓰기에도 역시 문법적인 요소들, 뭐 능동, 피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언급되었고요. 자, 마지막 공공언어 바로쓰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직무에 대한 적합성. 이미 우리가 PSAT라는 것이 PSAT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직 적격성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공무원에 적합한 문제, 공무원에 적합한 이야기들, 공공언어 바로쓰기, 국립국어원이 발표해 놓았던 그래서 그 PDF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짝 변형해서 문제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공공언어 바로쓰기 파일만 알면 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추려서 역시 중요한 요소들 때로는 표현적인 것 때로는 어문 규정도 있어요. 어휘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언어 바로쓰기와 관련된 틀대로 1차, 2차 모두 1번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1차, 2차 예시 문제를 다 모으면은 40문제지만 그 40문제 안에 숨어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출제진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 이걸 100% 반영하고 심지어는 1000% 변형해서 추가 문제들 기존에 있던 문제 유형에서도 분명 공통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직, 지방직 등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제가 넣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체계적인 3단계 학습이다. 자, 우리 1단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이론 정리. 그래도 이론 설명이 있어야죠. 비문학의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겠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1단계 중심 내용을 찾을 때도 독해라고 하는 것에 또 분명히 정해진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론 안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외워야 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들으시면서 맞아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이론. 그리고 또 문제로 같이 병행해서 풀면 되겠죠. 자, 이론을 끝냈다. 또 이론을 설명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시 문제. 역시 얘기했던 것처럼 1차, 2차 예시가 100% 반영된 그런 실제 검증된 문제 이 안에서 나옵니다. 물론 뭐 다 1차, 2차를 보고 나서 또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안에서 또 검토를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구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 요렇게까지는 좀 너무 욕심이었어. 이런 문제 유형들도 있을 거라. 그래서 1차 때 나왔던 논리 논증 문제들이 2차 때는 조금 줄어들고 그러나 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인 주제나 일치 문제, 이해 문제들은 조금 더 2차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차 예시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상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준별 문제, 추가 문제를 풀기로 했다고 했어요. 역시 말 그대로 최근 기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저랑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100%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하면 같이 좀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방식대로 PPT에 띄워준 문제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 좀 멍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일단은 풀어본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3단계 진행을 하고요. 자, 이야기했지만 개정이론서에 반영된 신유형 문제는 2025 대비 공개했던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했던 1, 2차 예시 문제가 100% 역시 40문제에 반영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024 기준으로 국가직, 지방직, 또 그 이외에도 뭐 지역 인재, 또 피셋 문제 중 역시 우리는 언어 논리, 이게 이제 결국 국어니까 상황 판단, 자료 제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역시 그 이외에 추가 기출 또는 예상 문제까지도 일부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더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론 강의 그리고 이론과 기출 문제들이 이제 병행된 강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100% 추가 모의고사 문제, 동형 예상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가 우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강의 그리고 이 모의고사, 동형 문제풀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시험 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하고요. 그래서 고득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 그 변별력 높은 문제 그 우리 같이 극복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 2차 예시 문제 총 40문제를 분석했더니 15개 문제 유형이 나왔고 그중에 가장 많은 문제 방식 5문제, 5문제를 차지한 문제 유형이 아까 언급했던 평가 문제, 강화, 약화 문제입니다. 그냥 1, 2, 3, 4의 말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대화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보기 형태를 통해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또는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계단식 선지를 주면서 이게 모두 맞느냐, 일부 맞느냐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쉽게 이야기한다면 일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잘 선택하면 되는 거죠. A라는 입장인지 B라는 입장이지. 그래서 어떤 걸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자, 이게 5문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문항씩 그래도 많죠. 1, 2차 통틀어서 4문제니까 2문제씩은 최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해 있었고요. 추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추비, 이해, 추론, 비판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저만의 강조가 아니고요. 국어학자들이 다 강조하는 이해, 추론, 비판, 이 사고 영역과 관련해서 충분히 국어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심 내용도 1차 때보다는 2차에 좀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국어 문제다. 정확한 중심 내용 문제. 사실 20문제라고 해서 20문제가 다 고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출발은 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중심 내용. 자, 문맥상 의미 역시 세 문항이. 그리고 전제 결론의 논증 문제가 네모와 함께 출제됐죠. 네모 넣기가 사실 필세 문제의 상당히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구급 시험에도 역시 네모 형태의 문제들, 때로는 단어, 때로는 문장까지 네모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영역에서 시험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다. 예시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도 3문제 또는 2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었고요. 지시 대상이 같은 것까지 3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순서 문제, 글 수정 문제, 빈칸, 또 대화 분석, 명제, 이런 문제들도 그대로 2문제씩, 그러니까 각 한 문제씩은 최소 출제됐다고 봐야 되겠죠. 1, 2차를 통해서. 또 문법 독해도 1차의 2문제는 2차에는 0문제, 0문제였고요. 공공언어 바로쓰기는 각 1번에 한 문제씩, 그래서 2문항 출제되었고요. 개요 작성도 1차에 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가 자주 나오는구나. 어떤 게 중요하구나. 단 15개 유형은 반드시 출제된다. 이제 확신을 좀 가질만 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문제 유형만 보여드리고 우리는 이제 독해에 대한 이론들 또 이제 설명 들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중심 내용 유형에서 역시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차 이시의 9번에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자,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 핵심 논지로 적절한 것. 얘기했지만 2차에 2문제나 3번, 5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확실히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단순 영역들, 사실적 사고 영역들이 많다는 거죠. 벌써 9번, 3번, 5번 배치를 보시면 앞쪽에 주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도 그렇고요. 다만 뒤로 갈수록 논증 문제, 추론 문제, 강화 약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앞쪽은 조금 빠르게, 단호하게 뒤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이해. 그대로 이해라는 말만 4번 동일하게 쓰였지만 적절한 것 2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2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이나 2번처럼 앞쪽에. 물론 문제들은 2문제씩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문제씩은 뒤쪽에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적절한 것 하나,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순서 문제도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가나다라, 가나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바사, 심지어는 예전 법원직, 국회직 이런 시험들을 보면은 아까지 막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나다 아니면 가나다라. 진짜 조금 어렵게 간다면 마까지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가나다라 4개 정도라는 거고요. 다만 간단한 가나다, 가나다라일 수도 있어요. 문제 방식은 똑같죠. 자, 하지만 보기를 주고 보기가 들어갈 위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호를 처음과 끝에 주지 않은 채 일부분, 중간만 기호를 줄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순서 문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순서 문제도 다다익선.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또 볼 때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뭐 저 멀리 예전 문제까지 끌어다 오지는 않겠지만 순서 문제 좀 많이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정하기였고요. 역시 기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붙어있는 사지선다니까 문제 방식 똑같네요. 어색한 곳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고쳐쓰기 문제였고요. 문장의 고쳐쓰기, 앞뒤 문맥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통일성 살펴보고 문장 간의 관계, 일관성 살펴보고 또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또는 역시 마무리 잘 되어 있는 완결성이라는 것 보고 그래, 구성의 원리에 맞게 또 우리가 수정하기 문장들 찾으시면 되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고 있었죠. 말. 그래서 특정한 단어 같은 거, 때로는 한자어 같은 경우 또 역시 키워드, 중요한 핵심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 객관적 어휘력을 통해서 사전적 어휘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말을 찾고요. 또 앞뒤에 이미 약간의 간접적 힌트가 있으니까 힌트들을 찾아서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런 쉬운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문맥상 의미, 다의적인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문맥이라는 말도 썼고요.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고 이 수능에도 필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를 의미상 대응하게 되는 그래서 어휘 제발 신경 써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말과 학생들의 실천이 약간 가장 괴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은 사전 찾으세요. 제발 사전 앱 있으니까. 그래서 국립국어원 앱도 있고 뭐 네이버 앱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찾아놓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감으로 느낌으로 찍는다는 식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실천하는 학생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사전 찾는 제자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 문제들도 역시 3문제 총 출제되었고요. 자, 지시대상,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모두 같대. 비읍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묶어주는 거죠. 같은 것끼리 다른 것끼리 하기도 하고 또는 적절하냐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 내용, 특히 이제 세트형 문제들을 때릴 때가 많기 때문에 뒤쪽에 있지만 역시 보통 세트형 문제라는 거는 한 지문에 2문제 묶여 있는 거니까 최대 3세트, 총 6문제. 그중에 결국은 한 문제씩 주로 어휘 관련 문제들이 들어있어서 지문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뭐 외워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대화 분석이라고 했어요. 대화 분석, 그래서 갑을 병 정도까지 갑을 병 정 이렇게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것, 적절한 것. 그냥 우리는 제시문, 대화 형태 주고 1, 2, 3, 4 나올 때도 있고 보기. 그래서 강화, 약화 형태로 또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자, 대화, 분석 이렇게 문제 유형으로 주었고. 자,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추론이라는 단어가 직접 제시되어 있는 문제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결론 문제는 따로 뺀 거잖아요. 그래서 추론으로서 적절한 것이라는 문제였어요. 물론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역시 각 1차에는 한 문제였지만 2차에는 3문제가 출제된 추론형 문제. 그래도 PCS를 포함하여서 물론 이제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도 뭐 예를 들어 19번, 20번 쪽에는 이런 추론형 문제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더욱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죠. PCS를 보시면은 이해, 추론이라는 단어 뭐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게. 그래서 7급 필세 문제들도 여러분에게 사이사이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는 평가 바로 강화, 약화 유형이라고 했었죠. 보기 형태를 주기도 하고요. 또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죠. 그 모두라는 것이 때로는 단수 하나만 맞을 때도 있어요. 가나 다 정도 주었을 때 아니면은 가나 맞고 아니면은 가나 다까지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오르면이라는 문제 방식들 평가라는 단어와 함께 강화 약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문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존의 공무원 구급 시험에는 이런 강화 약화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요. 지방직 7급 하반기에 치러지는 지방직 7급에는 있었어요. 또 국회직 법원직에는 있었어요. 피셋형 문제를 이제 막 많이 활용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지역인재 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세 가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죠. 이제 필수 문제가 되었고 최대 정말 총 5문제니까요. 1차에는 2문제, 2차에는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명제 유형이라고 했고요. 반드시 참 하는 문제,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역시 적절한 것이라는 것도 문장 형태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게 여기 대우, 비명 귀이다, 또 모든, 어떤 이런 게 이제 이론이 활용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5급이나 7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5급이나 7급은 막 이걸 엄청 기호화하고 도식화하고 막 공식화해서 막 문제를 주면서 선생님들도 마치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문제잖아요. 1차에 하나, 2차에 하나. 물론 이 한 문제가 변별력일 수도 있어요. 뭐 논리 퀴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논증 문제라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막 인적성 시험들에서도 IQ 테스트 같은 데서도 한 번씩 우리가 보았던 문제들이긴 한데요.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15분의 1입니다. 그래서 15개 영역을 나누는 가운데 이 영역에 집중하고 9급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불안감이나 과도한 공포감을 갖고 여기에 막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네, 대신에 11번째 유형에 들어가서는 제가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12번째 논증 유형이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 직접적으로 쓰여야 되겠죠. 전제, 결론. 결론에 추가해야 될 전제, 결론이라는 말만 따로 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빈칸 속에 아니면은 추론 문제 속에 다 활용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전제, 결론 딱 요 단어 나오면은 12번째 유형이었어. 논증 유형이라고 쌤이 하셨어. 전제, 결론. 나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풀다 보니까 할만해.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거는 반복의 결과잖아요. 처음부터 잘한다. 난 이거 다 쉽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고 자신감이라는 거는 헛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비슷한 유형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째. 이제 예로부터 개요 작성 문제 유형들이 있었지만 1차에 한 문제 나오고 2차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요 작성이 안 중요해서 안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 주제 문제라든지 추론 문제나 이해 문제가 2차에 조금 더 나오면서 이제 들어가야 할 문제들이 일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개요 작성은 필요해요. 공문서 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편의 글의 구성 원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이지만 대비해야 합니다. 13번째 유형이었고요. 기억니의 디귿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본론의 끝부분 또 결론의 앞부분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 위치를 문맥적으로 또 보는 개요 작성. 자, 문법 독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물론 여기도 추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나 글 자체가 문법적 글을 주고 사실 이제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는 건데 흔히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줄여서 언매라고 지금 학생들이 하고요. 또는 화법과 작문 줄여서 화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매 자체에도 보면 그냥 단순히 문법적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주고요. 그러니까 제시문 속에서의 문법적 지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게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비문학과 관련된 문법 독해가 나올 수 있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도 다 저도 이제 동종의 국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더라도 문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2문제 1차에 출제되었던 2번, 3번 연달아 출제되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이거 연습해야 돼요. 예, 문법 독해만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2문제 출제되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제가 이제 1강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겸 또 그리고 이제 비문학 기초 독해와 관련된 이야기도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이렇게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문서 제시되는 거죠. 공무원 시험이니까요. 적격성 역시 공직과 관련된 왜냐하면 바로 문서 작성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연수 가면 이 문서 작성하는 것부터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이게 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 내가 공직에 임할 때 국어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제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였지만 분명히 하나, 그중에 기억니은 디귿리을 중에 하나 틀린 것.
조건을 주기도 하고 설명을 주기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의 유형이 1차, 2차의 공통적인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제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모든 시험에 1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쉽다 어렵다 보다는 공무원 국어구나라는 특수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공공언어 바로쓰기라는 말도 여러분 좀 편하게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도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공공언어 바로쓰기까지 해서 15개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비문학 독해의 기초이론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초이론이 있다라는 것은 뒤에 심화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거나 막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초에 이제 우리는 딱 3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문 읽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지문 읽기 하면 되죠. 그게 바로 독이니까요. 읽을 독. 두 번째는 푼다. 문제를 푼다. 그래, 총 3번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읽고, 풀고 이러면 되겠죠. 풀해. 그래야 독해가 되는 거니까요. 자,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자, 지문을 처음에 훑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 화제가 뭔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어떻게, 어떠하다라고 하네. 그래서 영어에서도 항상 what과 how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제재라고 한다는 거죠. 중심 소재, 화제 다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 어떠하다, 어떻다 제가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요. 얘가 이제 주제인 거죠. 만약 설명문이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인간은 이런 특성이 있다. 언어는 어떤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알려주는 거겠죠. 각 제 분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또는 뭐 인문, 사회, 과학, 언어, 기술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걸도 있고요. 아니면 당연히 주로 문제점, 해결 방안, 주장, 비판 이런 이제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논설문적인 글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비판의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 생각이 끝에 나오잖아요, 주로. 그래서 무엇과 어떻다, 무엇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2가지를 잘 보면서 훑어보라는 이야기겠죠. 각 문단의 한두 단어, 주로 어디에? 주어로 나오는. 그래서 주로 what은 주어에 주로 반복되고요. 어떻다는 서술어 부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역시 SV라고 이야기하는 주어와 서술. 거기 우리 문장형이라면 SOV, 주목서의 어순으로 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수식어구들이 관형어, 부사어 같은 수식어구들이 들어있을 테니까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 문장형들이 눈에 쏙쏙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난독증이 있어서도 안 되고 워낙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의 세대들, 검색의 세대, 통독의 세대, 발췌독의 세대, 속독의 세대다 보니까 대충 본다는 거예요. 대충. 길면 일단 안 읽고 뭐 두꺼운 책 읽는다 이거 뭐 애초에 언감생심,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500자, 600자 정도의 길이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않은 채로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물론 이제 5급 같은 경우 보면 기본적으로 1200자, 1400자거든요. 1000자 이상은 다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짧아요. 나는 그래도 9급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부담감 갖지 말고. 그래서 대체로 한두 단어를 보고 지문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식자들은 그렇습니다. 뭐 학자들은 그냥 어디 서점에 가서도 책 제목만 보고 막 상상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런 거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또는 무슨 뭐 이기는 습관 이런 거. 책 제목만 가지고도 이기는 습관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정적인 선택을 잘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보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래서 연습과 실전이 계속 병행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뭐 오늘 내가 10문제 풀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권의 책을 읽었어. 지문 10개 그냥 보았어.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도 제목 문제도 만들어보고 때로는 오늘은 어휘 공부 좀 많이 해볼까? 어휘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면서 지문의 내용과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읽기의 계획. 무조건 읽지 마시고
첫 문단부터 읽지 마시고 문제를 보니까 우리 15가지 유형, 이제 우리는 숫자로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 국어시험이 유형이 15가지래.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누구나 그렇게 정형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15가지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만 여러분도 공감하면서 그냥 그게 100% 반영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유형을 보았더니 아, 이해구나. 정말 중심 내용이구나. 아니면 추론이구나. 아, 강화 약화 또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준비, 접근을 하라는 거죠. 자, 문제를 보고 글의 주요 화제의 논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글의 흐름을 떠올리는 것도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냥 패턴화 된다라고 하잖아요. 반복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규칙을 위해 반복해야 되고 반복된 문제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눈여겨볼 것이 있으면 사실 밑줄을 그어 표시하는 게 좋죠. 이것도 장단점이 각각 있잖아요. 밑줄을 그으라고 했더니 쫙 완전 다 길게 밑줄 막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긋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부분 밑줄이죠. 밑줄이 시간이 아깝다면 빗금도 좋고요. 점을 찍듯이 가도 좋고요. 동그라미. 다만 띄엄띄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알고 싶은 단어, 필요한 단어를 골랐으니까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냥 우리 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20분에 5과목 100분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국어를 20분에 푼다 쉽지 않아요. 그냥 목표를 갖고 1분이라도 한 문제라도 정말 더 빠르게 푼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막 20분 안에 풀어야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그 과목들을 조금 더 시간을 줄이고 국어 영어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것이 모든 합격자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되 그것 때문에 막 강박이어서 막 쉬운 문제도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 막 울면서 풀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밑줄을 긋는 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또 2번, 3번씩 우리가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애쓰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넘어가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한 번에 볼 때 앞뒤 보면서 2문장씩 같이 보면서 그래서 문맥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자, 문항에 이미 화제, 논제, 핵심어 등이 제시되어 있을 때가 있겠죠.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어떤 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표를 해두고 또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또 문제를 보고 지문의 읽기 방법을 결정한다 이야기했어요. 문단 관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락의 요지를 간추리. 특히 이게 전체 글인지 부분적인지 우리가 아까 네모 넣기 문제들이 필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락을 그냥 우선적으로 보아도 돼요. 3번째 단락에 있는데 첫 번째부터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멀리 갈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단락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단락 안에. 자,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 1단계 지문 읽기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의 핵심은 뭐라고요? 문제를 먼저 보아라. 한번 훑어보아라. 일단 소재가 뭔지 처음과 끝이라도 먼저 보아라. 이런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네모 형태, 물론 큰 네모 형태를 이제 주었습니다만 네모를 보는 재미, 네모의 우리가 이제 꿈을 통해서 네모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 때로는 역삼각형도 우리 국어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역삼각형이 많다라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은 결국 거의 답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용케 첫 번째가 나올 때도 있어요. 선지도 여기에서 1번이 있고 여기서 2번이 있고 여기서 3번이 있고 여기서 4번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거의 주로 맞는 말로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맞는 말일 경우 대신에 이제 3번, 4번 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다만 뭐 예를 들어 처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갔다. 그럼 과거에는이 중요한 게 아닐 거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현대사회에는 뭐 이렇게 오겠죠. 그럼 벌써 현대사회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서양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서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동양에서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말하고자 하는 범위가 좁혀들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공감하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 중간쯤 잘라서
허리 부분부터 잘라놓고 그 아래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러면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 첫 번째 유형, 중심내. 이런 건 가능하죠. 역삼각형이 훨씬 많거든요. 또는 삼각형도 있겠죠. 삼각형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주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흔히 우리는 두갈식이라고 하잖아요. 두갈식을 다른 말로 연역적 전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역적 전개라는 것은 일반적 진술이 나오고 일반적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 지문은 두갈식이 많다고 하죠. 짧은 단락은 두갈식이 많다고 해요. 첫 문장 일반적 진술, 가능하면 짧고 가장 정형화돼,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비유적 표현이 아니어야 되고 두 가지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핵심 내용들이 딱 처음에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뭐 미괄식 구성이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죠. 영어는 두갈식이 많다고 했고요. 국어는 미괄식, 꼬리 밑자를 쓰겠죠. 이것을 귀납적 전개 또는 귀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한다고 하죠. 일반화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화를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구체적 진술, 일반적 진술, 일반화, 구체화 이런 말들을 이제 제가 계속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대부분 성인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성인으로서의 특징이 뭐냐?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변화로 시작을 했지만 바뀌어 달라지는 거라고 했지만 변화에 약간 주저하십니다. 경계합니다. 자, 그러나 그 변화의 출발점은 따라하고 뭔가 말이라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괄식, 미괄식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연역적 전개, 귀납적 전개. 일단 이런 데에서 출발해 보세요. 나는 국어가 정말 처음이라는 분들은 연역적, 귀납적 이런 말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따라하죠. 팔짱 다 끼고 그거보다는 가능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몸을 다가오면서 몸이 다가와서 연역적 전개 아까 뭐라고 했지? 두괄식. 귀납적 전개, 미괄식. 그렇죠? 딱 이것만으로 우리가 출발해도 삼각형, 역삼각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글은 이렇게 넓게 시작합니다. 보통. 넓게 시작하는데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도 A가 나올 수도 있지만 A 없이 그냥 다른 이야기를 막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글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간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생명체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뭐 청소년 시기 어떻다라든지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딱 좁혀들어요. 역삼각형의 느낌을 가져주세요. 글 전체도 있을 수 있지만 단락도 그럴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라는 걸 쭉 해나가겠죠. 물론 전개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순서대로 통시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고 비교 대조할 수도 있고 원인 결과일 수도 있고 예시로 전개할 수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병렬적 전개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전개 방식이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 그래도 마지막 부분이 또 삼각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죠? 두괄식 연역적 전개, 미괄식 귀납적 전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역시 처음과 끝이 잘 만나는 그런 글이 많아요. 다만 최소 3단락 이상이었을 때, 3단락 이상이라는 것은 600자 이상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 1차, 2차 문제로 보면은 짧은 1단락으로 된 글도 있고요. 2단락 정도가 좀 무난하고요.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건 3단락이에요. 물론 서론, 본론, 결론, 서두, 본문, 결미, 처음, 중간, 끝 이런 이제 3단 구성이라는 게 많기는 한데 보통 이제 그 글이 사실은 명저들이 많잖아요. 검증된 학자들에 의한 글 아니면 번역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문제에 맞게 좀 줄여놓은 것도 많아요. 딱 그렇게만 복붙해서 찾아서 그런 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줄여놓은 거죠. 문제에 맞게. 그래서 약간 완결성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중간, 끝을 보는 시각적 훈련. 글이 딱 나왔을 때 처음부터 첫 문장 읽느라고 막 헤매지 말고 어떤 분은 이 한 문장 읽느라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유연하게 보다가 여기 그리고 전개 있겠지 흐름만 보고 결론 또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이러면 이제 전체 계획을 세울 때에는 빠른 독해의 출발점이 지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약간 워밍업, 처음부터 시작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몸풀기, 가볍게 조망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조감도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쭉 훑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비문학 지문의 유형.
우리 이제 2강 때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도식한다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시각적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왜냐 부담 없이 한 번에 탁 들어오는 그런 글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꼼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신이론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15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 100% 1차, 2차 문제들을 반영했다라는 것. 거기에 단계별 역시 쉬운 문제부터 중 그리고 상 어려운 문제까지 단계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신다면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1강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강 때 비문학 지문의 유형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